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안 될 네. 과학을 네. 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구독자분들, 교수님들께서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현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부터 우리 주위의 건축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부르즈 할리파. 이게 가장 높은 빌딩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요거 어떻습니까? 굉장한 권력인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전형적으로 저런 걸 짓는 사람들은 넘버원은 안 지어요, 저런 거.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은 넘버원이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안 지었잖아요, 중동에서. 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삼성전자는 타워를 안 짓잖아. 롯데가 먼저 지었고. 롯데 별거 아니다. 아니,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조금 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건물을 짓기에 유리한 기업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딱 맞지 않고요. 네, 어쨌거나. 근데 아까 누가 미국을 말씀하셨는데 미국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 초고층 건물을 지은 게 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20년대거든요. 그때는 유럽보다 못 나갈 때였어요. 우리가 세우겠다. 왜냐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국은 존재감이 없었거든. 그걸 열심히 마천루를 지었죠. 예. 언제까지 짓냐면 쌍둥이 빌딩도 지었고 뭐 그쵸. 크라이슬러 빌딩 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1991년 소련이 붕괴한 다음에 아니죠. 쌍둥이 빌딩을 딱 지은 이유는 소련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식 자본주의가 소련의 사회주의보다 훨씬 세다. 잘 나간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근데 91년도인가 90년도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고층 건물을 안 지어요. 이번에 쌍둥이 빌딩 그 9/11 테러로 무너진 다음에 저는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빌딩이 올라가겠구나. 70년대에 지어진 게 저 높이인데 2000년대에는 뭐 한 200층짜리 지으려나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지었어요. 더 낮은 거 여러 채로.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이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형태로 무언가를 짓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거지. 이거를 뭐 무조건 뭐 내가 뭐 1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짓고 이건 아니에요. 그죠.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필요성에 따라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호텔. 여기가 가장 큰 호텔이래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저건 사이즈만 큰 거야 그냥. 호텔에 객실수 많은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별로 사실은 내세울 게 거기 되게 많은 호텔들이 있잖아요. 길 건너편에 룩소 호텔이라고 피라미드 모양 된 것도 있고 옆에 뭐 파리 에펠탑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나름 뭐 막 있어. 시저스 팔레스도 있고. 근데 쟤는 내세울 게 객실수 많은 거밖에 없어. 가장 큰 호텔이지만 네. 별거 아니다. 네. 이거 별거 아니다 시리즈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말씀 주셨고요. 저는 이제 가장 큰 호텔이라고 해서 네. 좀 별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객실 수가 많다라는 게 저 당시에 뭐 꽤 그래도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그게 사실 규모로 그렇게 승부하는 게 가장 하수들이 하는 거죠, 사실은. 단순히 규모로만 승부하는 네. 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뭐 5,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어떤 딴 데 지어진 막 낙수장 같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 같은 주택 하나하고 비교했을 때 세대 수가 훨씬 많지만 뭔가 감동과 여러 가지 면에서 막 특별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거를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야죠. 나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들 포함해서 가치관이 되게 정량화돼 있다는 거예요. 정량화된 지표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봉, 키, 체중 이런 걸로 따지잖아요. 사람들은 뭐 너 몇 평짜리 집에 사냐 뭐 이거잖아요. 다 얼마짜리 집에 사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양성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다양성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모든 가치관들이 정량화돼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은 학교도 다 다양성이 없고 다 똑같이 생긴 학교에 있고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다 똑같이 생겼고 그 다양성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말을 할 때에도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거를 혼돈했었어요. 그만큼 다양한 걸 체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은연중의 가치관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학 입시도 고등학교들이 내세우는 게 어느 대학 몇 명 같다. 그러니까요. 그 한 명 한 명들의 학생들의 영혼의 투혼 이거를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못 간 애들을 카운트를 안 한다는 건 그러니까. 어이없어. 그런 진짜 보면은. 전교생이 뭐 400명이면은 네. 그 중에 뭐 의예과 몇 명, 뭐 서울대 몇 명, 뭐 연고대 몇 명, 뭐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집에 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사실 아쉬운 면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그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를 보는 평가 기준만 봐도 나와요. 대한민국 중산층의 기준은 그런 거잖아요. 뭐 연봉 5천만 원 이상.
2000cc 이상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 85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에 살아야 그쵸, 되고. 그쵸. 근데 프랑스만 하더라도 그게 정성화된 걸로 돼 있거든요. 뭐 제2외국어를 할 수 있다라든지 뭐 나만의 독특한 맛을 내는 요리를 할 수 있다라든지 철학적인 토론을 할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가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인 거죠. 뭐 MIT 미디어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굉장히 특색 있는 학생을 뽑거든요. 이 학생의 경험을 기반으로 에세이도 보고.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을 고르는 과정에서도 그런 대학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측면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교육부가 대학에 그 입학하는 방식을 대학에 많이 정권을 넘겨야 되죠. 사실 그러지 않고 이거를 중앙에서 계속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다양성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앙에서 이렇게 통제해버리는 통제의 가장 좋은 네. 거는 결국 기준을 통일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세상이 조금씩 바뀔 것 같아서 네. 여러 가지 좀 기대가 되고. 아파트 어떻게 얘기했죠. 현재 가장 주목받는 주거 형태인데 이 아파트가 사실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라는 말씀 아까 해주셨어요. 네. 아파트가 그렇다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일단 다양성이 좀 늘어나야 되고요. 그 제가 공간의 미래 책에 두 개의 사진을 제가 딱 비교를 해놨는데 한강가의 아파트 사진 풍경이 쫙 있고 맨하탄의 풍경이 강가 허드슨강 풍경이 쫙 있어요. 근데 두 개가 거의 똑같은 고층 건물로 돼 있는데 예. 서울은 다 똑같이 생긴 빌딩이고 뉴욕은 빌딩들이 하나하나 좀씩 다르잖아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고층 건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수직으로 딱딱 올라간다는. 네. 근데 그거에 약간씩의 모양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그게 다양성이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나라 아파트가 좀 다양성이 좀 많아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30개 동이라고 한다면 3개씩 묶어가지고 뭐 다른 설계사무소가 설계를 해서 좀 다양하게 나온다든지 그리고 저 상태에서라도 훨씬 더 좋은 풍경을 만드는 방법은 발코니가 많아져야 돼요. 발코니가 없기 때문에 다양성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발코니에다 뭔가 데코를 한다던가 뭐 이불을 넣는다던가 꽃을 넣는다던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없어지니까 삶의 형태가 안 드러나는 건물이 되는 거죠. 하긴 밖에 가서 다 네, 똑같으니까. 다 유리창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옛날보다 삭막한 도시의 풍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코니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일단 사실 지금 말씀하신 가장 간단한 형태의 네. 아파트의 외관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왜냐면 네. 발코니만 있어도 이거를 개인들이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그냥 실외기 칸 딱딱딱딱딱 네. 그냥 실외기만 딱 있어요, 한 줄로. 네,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름답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학교입니다, 학교. 사실 학교는 제가 꼭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칠판을 바라볼 때 그리고 창밖을 바라볼 때 과연 언제 더 많은 것을 배우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왜냐면은 당연히 우리는 칠판을 바라보고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를 들을 때 더 많은 걸 배울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과연 창밖을 바라볼 때 더 적게 배울까? 과연 그럴까? 오히려 다르지 않을까? 굉장히 좀 다른 아이디어더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볼 때 더 배운다기보다도 생각하는 힘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자기가 우리는 배움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지식을 내가 습득해야 되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 얻을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우리 학교 교육은 계속 주입을 시키고 혼자 생각할 수 있고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안 줘요. 근데 그거를 가장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런 공간적으로 그게 보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시각적으로 뭔가를 계속 봐야 돼. 텍스트를 보든지 칠판을 보든지 끊임없이 글자를 보게끔 압력을 계속 주는 공간이 학교인 거예요. 근데 창밖을 보면 어쨌든 빈 공간을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만의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천정고 높은 공간이 창의력이 2배가 높아요. 이게 2.6m 천정고와 3m 천정고에 공부한 아이들을 평가를 해봤더니 미네소타 대학 경영대학에서 한 실험인데 3m 천정고에서 공부한 아이가 창의력이 2배가 높게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2.6m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예요. 그 위에 40cm는 손을 뻗어도 안 닿는 버려지는 공간이죠. 그런 버려지는 빈 공간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공간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버려지는 낭비되는 공간을 가장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리가 멍 때리고 본다든지 운동장 위를 멍 때리고 본다, 빈 운동장을 본다든지 그런 걸 할 때 훨씬 더 자기만의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죠. 빈 공간을 볼 때 오히려 더 창의성이 네. 살아난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안 될 네. 과학을 네. 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구독자분들, 교수님들께서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왜냐면 정보만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네. 아, 정보만 막 들어가면 사실 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상한 소리를 한번 함으로써 뭔가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드리는 겁니다. 일종의 그 빈 공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절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빈 공간입니다, 여러분. 갈고리가 많이 보이는데. 아시겠죠? 근데 혹시 만약에 학교라는 공간을 한번 꾸며봐라. 아이들의 교육에 맞게. 그럼 어떤 식으로 좀 변형하고 싶으신지. 일단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드웨어적으로 보면은 저는 제일 아이디어하게 보는 거는 교실을 한 두세 개쯤 모아서 주택만한 사이즈의 건물이 여러 개 마을처럼 있는. 그럼 교실이 주택 하나, 둘 이렇게 네. 그냥 가정집이 이렇게 있듯이. 네, 그러면은 어. 각 교실마다 앞에 마당이 있으니까 1학년 때는 뭐 삼각형 마당에서 놀다가 2학년 올라가면 다른 집에 가서 어. 다른 환경. 뭐 연못 있는 마당에서 놀다가 어. 3학년 되면 뭐 느티나무 밑에서 놀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년이 바뀔수록 다른 기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보면은 예. 제가 꿈꾸는 학교는 한 1000명의 학생이 있다면 1000개의 다른 커리큘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다 다른 커리큘럼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시험을 보고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근데 과거에는 그게 불가능했겠지만은 지금은 동영상 수업도 있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커리큘럼을 선생님이 짜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적성과 재능에 맞게끔 커리큘럼을 짜줘서 이 아이만의 독특한 교육 체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큐레이터의 역할을 선생님이 해야 된다고 봐요. 원래 기술이 발달을 하면은 직업의 덕목이 바뀌거든요. 예. 옛날에 화가라는 직업이 최고의 덕목이 똑같이 그리는 거라면은 그게 카메라가 발명되고 난 뒤에 똑같이 그리고 싶으면 그냥 사진 찍으면 되잖아요. 너무 간편해졌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화가의 덕목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 사진으로 찍을 수 없는 영역.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면 직업의 덕목이 바뀌듯이 선생님의 역할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근대 맞아요. 사회 시절이나 그렇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지식을 어. 전달하는 자의 입장이었지. 맞아요. 지금은 좀 바뀌어야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육이 달라지면 시험 같은 것도 없어지게 되나요? 그러니까 시험을 다른 방식으로 치게 하고 입시도 좀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하는. 뭐 대화를 한다던가. 네. 지금 학부모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네. 글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방송들을 학부모분들께서 또 많이 보시고 부모님이 인식이 바뀌게 되면 교육 환경이 또 바뀌게 되고 네. 이거 이제 서로 이제 발맞춰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굉장히 새롭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한 두 분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위한 놀이공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아이들의 창의적인 놀이공간 네. 어떠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공간만 주고 아무것도 프로그램을 안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창의적인 거를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꼭 선생님들이 그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생각하자. 맞아. 워크샵하고 막 뭘 자꾸 만들는데 아닙니다. 빽하고 뭐가. 일단은 여러분이 안 하실수록 창의적이 돼요. 그래서 가장 창의적인 때는 그 뇌의 배신이라는 책을 보면은 예. 빈둥거릴 때 제일 창의적이 된다고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가장 창의적인 거예요. 그거를 빈둥거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주면은 그럼 가장 창의적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의 어떤 기업가가 그런 걸 만들었어요. 자기 돈을 들여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마치고서 놀 수 있는 큰 놀이방을 하나 만드는데 거기는 네. 온갖 뭘 만들 수 있는 도구들과 이런 것만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터치를 안 해요, 그냥. 그랬더니 애들이 거기서 몇 달 동안 일하면서 막 나무로 된 롤러코스터 지들이 만들고 막 계획 세우고 팀도 짜고 디자인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놀 장난감을 만들어요, 스스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뭘 프로그램을 짜서 얘네들한테 뭘 해주면은 얘네도 창의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창의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많은 그런 활동을 하니까 네. 창의성을 올리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하는데 네. 그것들이 오히려 죽일 수도 있겠다.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회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시면요. 오피스. 이 오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사무실들이 되게 오픈으로 돼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건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서 배운 건데 네. 저렇게 오픈돼 있는 사무 공간에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더 오히려 누가 계속 자기를 감시하거나 이렇게 긴장을 해가지고 일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럴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오픈돼 있으면 사람이 소통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럴수록 더 옆에 사람이랑 소통을 안 합니다. 말 안 하게 돼요. 경계하게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움츠러든대요, 사람이. 그래서 그게 저런 공간의 나쁜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스마트 오피스라고 그래서 막 자기 자리 없는 오피스도 막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독일의 어떤 분이 저희 사무실에 한번 찾아오셨었는데 그 사무실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스마트 오피스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몇 년을 자기가 테스트를 해봤대요. 독일의 뭐 기업을 위해서. 근데 결론은 스마트 좌석제가 결코 직원들의 일에 도움이 안 된다. 결론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일종의 마케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렇게 창의적인 기업이다라는 마케팅이었지 실제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조금 다를 것 네. 같습니다. 제 업종에 생각에도. 따라서 너무 달라요. 사실은. 그렇죠. 회사는 그렇고요. 집터 기운이 있다고 믿으시는지. 아니 그 풍수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뭘 갖다 놓으면 좋다 뭐 이런 거. 그런 그걸 거 갖다 놓으면 건축에 저는 안
안 믿는 편인데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되게 과학적이에요. 풍수지리가. 네. 그러니까 풍수지리를 사실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서양엔 풍수지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지형이에요. 이게 대륙의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네. 몬순 기후죠. 장마철이 있어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땅이 장마철에는 물러요. 그래서 여기는 무거운 건축 재료인 벽돌이나 돌로 쌓으면 담이 쓰러집니다. 벽이. 가벼운 건축 재료로 만들어야 돼요. 그 나무를 써야 돼요.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서. 그러니까 나무 기둥으로 건물을 짓죠. 그 나무 기둥으로 건물을 지으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기둥하고 기둥 사이가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 경치가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은 어떠냐면은 서양은 비가 우리보다 적게 내려 1년 고루 내리거든요. 850mm. 우리는 한 1350mm 내리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밀농사를 지으면서 이게 벽돌이나 돌로 이렇게 벽을 쌓아서 건축물을 짓죠. 그러니까 여기는 벽에다가 창문을 크게 뚫으면 이게 무너지거든요. 그 창문이 작아요. 그리고 종이도 없던 시절이니까 나무로 된 덧문을 달아놓죠. 그러니까 바깥 경치를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남향도 별로 신경 안 써. 근데 우리는 왜 남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비가 나무로 된 건물은 비가 내리면은 땅이 빨리 마르고 나무 기둥도 젖은 게 빨리 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바깥의 풍경, 배산 임수 당연히 왜냐하면은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으면은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땅이 약간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뭐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풍수지리라는 게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바람길도 보고 그래야지 바람이 잘 불어야지 젖어 있는 나무 기둥도 빨리 마르고 집안 땅도 빨리 마르고 그래야지 집이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높고. 근데 빨간색 갖다 놓으면 되고 뭐 동그란 모양으로 갖다 놔야 되고 이거는 조금 거기까지는 저는 그거를 하는 이유가 누군가가 풍수지리라는 직업으로 권력을 가지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무언가 약간 그런 거죠. 맛집 가면은 뭐 마법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비법 소스. 사실 이런 거 없거든. 없는데 그냥 맛있으면 좀 그러니까 이게 비법 소스입니다. 이걸 넣으면은 근데 달라요. 그 왜 유발 하라리 교수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가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가 불안하고 항상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는데 저런 규칙들을 누가 만들면은 그 규칙을 컨트롤하면은 내가 이 애군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종 룰들 이런 죄 짓지 말라는 계명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10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벌을 받지 않겠지라고 안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안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럼 풍수지리하는 사람이 미래가 불안한데 너가 빨간색 벽지 바르고 동그란 도자기 하나 여기다 놓으면은 너 뭐 좋고 호랑이 뭐 달마 그림 있는 걸 여기다 걸어 놓으면은 너가 애군을 물리칠 수 있어. 그렇게 말을 누군가가 자신 있게 하면은 그걸 믿으면은 나는 달마 그림만 걸면은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안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룰들을 계속 만들어요. 누군가는. 그러면 그걸 지키는 사람들은 안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걸 만드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만드는 사람들, 룰을 만드는 룰 세터들이 파워를 가지는 거예요. 사실 뭐 애군이라는 뭐 이런 개념이 사실 뭐 네. 명확하지 않잖아요, 과학적으로. 근데 이거를 애군을 막거나 뭘 좋은 일이 나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과 인과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인과관계를 강제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걸 굉장히 불안해요. 일단 내가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인과관계가 없어도 누가 아주 저명한 누가 말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애군을 막을 거라고 인과관계를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고 나면 스스로 편안함을 느끼는 거야. 예전에 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무조건 5분이 지나면 5만 원이 나와요. 어떤 네. 기계에서. 어떤 방에 있는데 그냥 5분이에요. 5분이 지나면 5만 원이 나와요. 근데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해요. 뭐 주전자를 두드리고 여기 소품들이 있으니까 막 인형을 만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5만 원이 나와요. 그럼 그걸 계속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주정이. 자기가 했던 행동을 계속 똑같이 해요. 그러고 5만 원이 나오고 또 똑같이 하고 5만 원이 나오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고 딱 한 명만이 뭐지 하고 가만히 있다가 5만 원 받고 유일하게 그걸 안 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전에 했던 어떤 행동 때문에 5만 원이 나온 거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해한 대로 행동을 해서 5만 원을 얻었던 거죠. 왜냐면 이게 스스로 마음이 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해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 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 공원입니다. 이런 느낌의 공원들이 이제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공원도 교수님께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구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공원을 만들면은 사실 제일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공원의 변에 접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코앞에 정원이 있으니까. 파크뷰. 네, 파크뷰니까. 그래서 근데 재미난 거는 같은 면적의 공원을 만들 때에도 가로 세로 프로포션의 길이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변의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정방형이면은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의 땅이 있다. 그걸 정방형으로 만들면은 이게 가로 10m, 세로 10m여서 변의 길이가 40m거든요. 근데
근데 얘를 1대 100의 비율로 쫙 하잖아요. 그럼 이 변의 길이가 200m로 늘어나요. 5배가.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이렇게 쭉 늘리면은. 그러니까 용산공원이 전체 면적이 90만 평이에요. 용산공원이 공원화가 되면은 주변 둘레가 12km거든요. 12km에 사는 사람은 엄청 좋은 거죠. 근데 그 홍대에 있는 연남동에 있는 그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가 폭이 16m짜리 선형공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변의 길이가 만약에 90만 평을 폭 16m의 선형의 공원으로 만들면 변의 길이가 360km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3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 훨씬 많은 사람들은 혜택이 혜택이 가는 거죠. 더 좋은 거는 다른 지역을 연결해요. 연남동 사람하고 공덕동 사람들이 서로 왕래를 안 했는데 경의선 숲길 공원이 만들어지니까 서로 반대쪽으로 산책을 오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네. 넘어갈 수 있고 네. 경계가 없어지는군요.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융합이 될 수 있는 거죠. 더 공통의 추억을 가지게 되고 공원의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좀 길게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느낌이. 네. 근데 이제 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근린공원도 있고 생태공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넓게 하면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가운데가 밤이 돼서 바깥에서 불을 켜도 어둡잖아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인데 너무 커요. 바로 폭이 850m 되거든요. 세로는 몇 킬로미터고. 그러면 밤이 되면은 센트럴파크 가운데는 깜깜해요. 위험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낮에만 쓸 수 있는 공원인 거예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은 거기가 깜깜하기 때문에 동물들이 쉴 수 있어요. 동식물들이. 그러니까 생태적으로는 좋은 거죠. 근린 생활 시설로서는 쓸모가 없어 보이는 거지만. 지금 또 나온 이야기가 너무 이게 길게 해놓으니까 이게 나무 심는 공간들이 좀 너무 줄어가지고 약간 공원 느낌이 안 난다라는 또 의견도 있네요. 어떤 선형으로 내면은 예, 너무 이게 길어지니까 네. 이게 좁아지니까 네. 그냥 공원 느낌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돼요. 약간 쭉 가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약간 무슨 포인트 같이 넓었다가 넓었다가 또 네. 좁았다가 이런 느낌 좋겠네요. 네. 예, 좋습니다. 공원도 이런 모습이 좋겠다. 그리고 식당, 골목 식당들이 지금 잘 있습니다, 많이. 식당들도 저렇게 이렇게 있는 형태가 맞습니까? 효율적일까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먹자 골목이 만들어지면은 시너지 효과가 생기니까 이게 흥미로운 거는 저런 먹자 골목들은 항상 이면도로에 생기잖아요. 대로변에 먹자 골목이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 안 하죠, 안 하죠. 그 왜 그러냐면 대로변은 대로가 있으니까 건너편 쪽 가게가 안 보여요. 내가 똑같이 100m를 걸어가도 가게가 만약에 10개가 있다고 치면은 예. 이게 이면도로로 가는 순간 골목에서는 걸어가면 양쪽으로 지금 식당이 있었잖아요. 100m 걸어가는 동안에 가게가 20개가 되는 거예요. 선택지 자체가 많이 줄어드네요. 네. 이면으로 가면은 이면으로 선택지가 가면 더 많아지는 확 늘어나고. 거예요. 확 늘어나죠. 어. 근데 또 하나 여기서 변수는 대로변은 임대료가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식당들이 들어가기가 어렵죠. 뭐 프랜차이즈가 들어간다든지 뭐 스타벅스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인데 이면도로로 가면은 건물 사이즈가 작잖아요. 골목에 가면은 임대료도 싸고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는 작은 건물에 작은 그 창업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다양한 가게들이 생기겠죠. 자연스럽게. 시도도 많이 해볼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시도가 생기고 그리고 그 골목은 자동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잖아요. 예. 인도가 따로 없고 그게 뭐냐면 대로변은 인도가 있으니까 사람은 천천히 걷고 옆에 자동차는 빨리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공간의 속도가 빨라지는 곳에서는 불안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면도로에 사람이 막 걸어가는데 자동차가 가면 이제 자동차 빨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간의 속도도 느려져요. 오히려 보차가 분리가 되지 않은 게 보행자를 더 보호하는 역설적인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네, 운전자가 서로 조심하게 조심해요. 되고. 서로 조심하게 돼요. 아, 대로변은 당연히 내가 달리는 곳이니까 네. 막 달리는 거고 네. 지금의 골목 식당은 굉장히 그럼 좋은 구성이네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예. 생길 수밖에 없는 컨디션인 거예요.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그 골목의 자동차와 인간의 관계라든지 움직임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런 식당들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네. 어쨌거나 이런 환경에서 지금 만드는 골목 식당은 나쁘지 않다. 네. 백종원 별거 아니다 이런 뜻 아닙니다. 예.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